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즉 매매로 인한 전세 사기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갑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형태는 세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잔금일에 매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즉 임차인도 알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임차인 몰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인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하고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1번처럼 우선 법률상 이런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에 보시면 임차주택의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전세보증금을 이 양수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매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를 가능하도록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 전세 계약을 살고 있는 중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잔금일에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는 임차인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갭투자가 많은데요. 이 갭투자의 경우에는 집을 사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매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투자를 하는 형태로는 우선 매수인이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소액만 들이는 경우, 그리고 또 세 번째 형태로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갭투자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알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소유자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그 말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찝찝하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사기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세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주의할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갭투자의 형태의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축 빌라 이 경우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매 가격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시세가 전세 시세도 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도 2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매매 가격이 2억인데 전세가는 2억 5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갭 투자로 인한 손해를 예기치 못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매 시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계약하는 부동산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물건지에, 그 주택의 근처 부동산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물론 국토부의 실거래가에 관한 사이트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아직 실거래가가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 시세를 파악을 하고 선순위 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 금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전세가율이 70%가 되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매수자 자력 여부도 파악이 필요한데요. 이 매수자의 자력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매도자하고 매수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느냐 문제인데, 이 두 사람 다 따로 전세 계약을 맺어두는 게 좋습니다. 원칙상 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하고 맺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따로 이 갭투자인 경우에는 매수자하고도 계약을 체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매도자하고 계약을 체결해 두고 또 매수자하고도 또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랬을 때 이 매수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리인 말고 이 매수자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런 갭투자로 인한 전세자의 경우에 이 매수자를 노숙자라든가 신불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나와서 대리인 계약을 해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으시다면 갭투자를 하는 매수자하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매수자 직접 못 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서 하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는 세모녀 전세 사기가 유명하죠. 이것처럼 세모녀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투자인 모친이 분양 대행업자가 공모해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 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건입니다. 자기들 한 푼도 안 들었고. 여러 형태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 피해가 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세 사기 형태 중에 예를 들면 빌라 집주인이 1억 7천만 원의 집을 팔려고 하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사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빌려줄 가짜 집주인, 즉 명의를 산 거죠. 노숙자라든가 신용불량자들 이름을 빌려줄 가짜 집주인과 보증금 2억 원에 입주할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매매가는 1억 7천인데 전세 보증금은 2억이에요. 그래서 전세금 2억 원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고 그 컨설팅 업자는 차익 3천만 원을 챙깁니다. 이런 이름을 빌려서 전세 사기를 치는 형태죠. 이런 전세 사기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잔금일에 매매도 동시에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 몰래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매매로 인한 전세 사기죠.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전세 계약보다 소유권 이전, 즉 매수 효과가 빠르게 되면 전세 임차인은 이 집의 현재 소유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집주인하고 계약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이 되어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면 비워야 돼요. 그 현재 집주인인 매수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비워줘야 됩니다. 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나하고 계약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날에 동시에 전세 계약도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매매 등기도 접수를 시키고 했을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효과가 발생을 해서 매수자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읽어보죠. 전세권자는 매수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비호조에 하고, 또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해준 은행이 우선이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세 번째 형태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 사기에서 이 세 번째 경우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전세 잔금 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시키는 건데요. 임차인 즉 전세권자의 권리보다 소유권 이전이 선수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잔금일 날에 잔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시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무권리자와 전세계약을 한 것이 되어서 매수자 을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비워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법률상 근거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부터. 즉 잔금일을 치르면 주택인도, 즉 이삿짐을 옮길 수가 있죠.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효과는, 대항력 효과는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날이 아니라. 그런데 매매에 대한 법률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제6조 2항에 보시면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등기 신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금지다권 설정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5월 27일이 잔금일이라고 해보죠. 그럼 5월 27일 날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짐을 옮기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했다 해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몰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접수를 시켰다 해보죠. 등기소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효과는 27일 그 당일날에 발생을 해요. 전세권은 28일 정확히는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게 빨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를 예방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입신고를 미리 합니다. 즉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10%를 납부를 하죠. 전세금에.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미리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로 정합니다. 즉 공휴일이나 주말로 정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보죠. 이것도 만약에 토요일날에 잔금일로 정했다 해보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는 전제를 두고 그러면 전세권자의 그 효과는 다음날 0시니까 일요일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매수자의 효과는, 매수자는 토요일날 잔금을 치르니까 토요일날에 서류를 다 준비했지만 접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등기소가 쉬죠. 다음날 하려고 하니까 일요일날도 쉬죠. 할 수 없이 월요일날 합니다. 정확히는 월요일날 등기소가 문 여는 9시부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누가 빨라요? 이 전세권자가 빠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요일이나 빨간 날에, 공휴일날에 잔금일을 잡았다 해보죠. 그럼 전세권자는 다음 날이니까 월요일날 0시부터 발생하죠. 매수자는 일요일날 접수를 못하니까 월요일날, 다음날 월요일날 하죠. 그런데 언제? 등기 공무원이 출근한 9시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월요일날 발생하는데 누가 빨라요? 전세권자가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그리고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로 해서 전세계약을 진행을 하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가 되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임차인하고 은행 대출하고의 선순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죠. 우선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즉 잔금일이죠. 잔금일을 7월 7일 날 했다고 해보죠. 점유도 이사도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런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는 7월 8일 날 했다고 해보죠. 임차인의 효과는 7월 8일 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저당권의 효과는 7월 8일 날 9시부터 발생하죠. 누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으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죠. 그리고 똑같이 임차인은 계속 7월 7일날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똑같이 7월 7일날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본 경우하고 똑같죠. 우선 임차인의 효과는 7월 8일날 0시, 근저당권의 효과는 7월 7일날 당일부터 발생을 하죠.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근저당권자가 갖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7월 7일이고 근저당권이 7월 6일날 해보죠. 당연히 7월 6일날이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전세 사기의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